선생님이 오늘 출근을 하면서 거울을 봤거든요. 웃음이 났어요. 자식. 미안해요. 거울을 보고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미안해, 널 보고 웃어서. 농담이에요. 네, 꼭 사과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먹이 관계인데, 우리 먹이 관계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관계라고 하잖아. 먹이 관계. 예를 들어서 풀 그리고 토끼. 풀이 토끼를 먹죠. 맞다고? 네? 왜 끄덕거린 거야? 낚인 거죠? 여기 낚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낚이면 안 됩니다. 토끼가 풀을 먹죠. 이때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잘 봐. 화살표는 풀이 토끼를 가리킵니다. 풀이 토끼를 가리켜요. 화살표 방향을 잘 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새가 나를 먹어요. 라고 표시합니다. 화살표 봐봐. 나비가 거미를 가리키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송충이가 거미를 가리키고 있죠. 새가 나를 먹어요 라는 바로 그 표시야. 내가 쟤를 먹어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화살표 방향이 나는 쟤한테 먹혀. 내가 쟤한테 먹혀. 쟤가 나를 먹어요 라고 쟤를 이르는 거야. 알겠죠? 이런 화살표 방향도 잘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얘가 먹히는 녀석을 피식자라 그래. 피식자. 먹는 녀석을 포식자라고 한다. 포식자. 그래서 먹히는 녀석은 먹힐 때마다 피식피식 웃어요. 이상하다. 날씨가 더워서 그러죠? 이런 텐션 아닌데. 피식피식 웃는 게 누구다? 피식자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먹힙니다. 알겠죠? 피식이라는 말은 먹히는 거, 그 다음에 포식은 먹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토끼라고 썼네요. 토끼. 먹이사슬 관계라고 합니다. 먹이사슬 관계. 자, 먹이사슬이라는 말은 어떤 관계를 의미를 해요. 먹이사슬이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풀을 토끼만 먹는 게 아니지. 누구도 먹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송충이? 송충이도 먹는다. 송충이도 풀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연결될 수 있겠죠. 송충이는 거미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잖아. 자, 이게 먹이사슬이 굉장히 여러 개 연결돼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는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먹이그물이라고 해요. 먹이그물. 먹이그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먹이그물 안에는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먹이 그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뒤에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인데 잘 봐. 얘가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죠. 여기도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죠. 근데 얘는 되게 좀 단순하죠. 얘는 어때요? 좀 복잡하죠. 이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야, 왼쪽 거는 먹이 사슬이네. 사슬 모양. 얘는 그게 복잡하네. 얘는 먹이 그물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자로 쭉 연결된 게 사슬이고 복잡한 게 그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먹이 사슬이 있고 여기도 먹이 사슬이 있어. 근데 먹이 사슬이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먹이 사슬이 들어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야. 우리 먹이 관계에서는 이 정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상식을 잠깐 봅시다. 생산자가 무엇을 생산합니다. 뭘 생산합니까? 영양물질을 생산해서 이름이 생산자야. 그러므로 생산자는 뭘 할 수 있어야 생산자라고 할 수 있냐? 영양분을 만들려면 광합성. 그죠? 광합성을 하는 여성만 생산자야. 선생님이 기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기아 자동차를 생산해요.
나는 생산자인가요? 생산치기죠. 아니에요. 생산자가 아니에요. 생태계에서 생산자란 영양물질을 만들어낸 녀석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생산자인 거야. 그럼 나는 생산자야, 생산자가 아니야? 아니죠. 이유는? 뭘 먹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키워드는 광합성이라니까. 자꾸 딴 얘기해.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생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딴 얘기 많이 해서. 자, 광합성이 키워드입니다.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는 녀석이고 1차 소비자를 먹는 걸 2차, 3차, 그래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최종 소비자는 그럼 몇 차까지 있을까요? 100차! 가능할까 100차? 농구 슛을 쐈는데 깜짝이야. 뭐야? 나는 왜 안 와? 내게 아니었어. 내게 아니었어. 나 안 오지? 진짜 안 왔는데? 뭐예요? 포켓몬 아닙니까? 포켓몬이라고? 포켓몬지. 포켓몬지이고. 우편물. 우편물 많이 받는 사람들만 왔나봐요. 우편물 안 받아서. 받지 말래요. 깜짝이야. 100차 얘기하니까 나와가지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최종 소비자는 100차, 1000차 이런 거 갈 수가 없습니다. 한 5차, 6차, 7차 정도 되면 다 끝나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생산자가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어 1차 소비자가 이 에너지를 전부 다 가져가요? 아니야. 생산자가 에너지를 만들면 지가 좀 써요. 지가 좀 쓰고 일부만 먹히지. 먹힌 양은 요만큼만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간 양을 가지고 또 1차 소비자가 지가 쓰죠. 지가 쓰고 나머지 먹힌 양만 올라가. 무슨 말이야?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맞나요? 100차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니까. 언젠간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고갈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먹이 그물은 밑줄 그어놓을까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난 게 먹이 그물입니다. 먹이 사슬 따로, 먹이 그물 따로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숲이죠. 숲에서 육지 생태계, 육상 생태계에서의 먹이 그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가 1차 소비자, 생산자, 2차 소비자, 3차 최종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해자는 나와 있지 않네요. 분해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육상 생태계 말고 해양 생태계도 가볼게요. 해양 생태계도 이렇게 먹이 그물 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이니까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즉 얘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를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어요. 얘가 1차 소비자야. 얘도 멸치도 1차 소비자이자 이걸 또 먹으니까 2차 소비자도 되겠네요. 이렇게 소비자가 꼭 나는 1차에 속하기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1차이면서 2차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커다란 녀석들로 가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고 있네요. 여기 나와있죠? 멸치는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이다. 뭔 소리야? 꼭 하나에 국한된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에 국한된 건 아니다. 됐습니다. 1번 먹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번 끝. 자,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너지 흐름은 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생태계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올 거야.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이제 생태계에다 공급할게요. 태양이 공급하는 에너지가 170만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1년 동안 1제곱센티미터 면적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의 전체 킬로칼로리가 얼마다? 170만 킬로칼로리란 뜻입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만큼의 면적만 딱 봤을 때 거기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럼 1제곱센티미터에 살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생태계만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숲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단위 면적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중이야. 그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170만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그냥 반사돼. 반사되는 양이 얼마래? 160만 7,900 아니다. 뭐죠? 170만 167만 9,190이죠. 쌤 과학 선생님이라 그래요? 알죠? 숫자 약해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거 반사되고 나머지만 흡수가 돼서 나머지를 계산하면 2810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쓰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기가 쓰는 양을 호흡량이라고 해요. 쓰는 양을 호흡량. 자기가 쓸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불러주고 무려 13,197을 호흡에 자기가 씁니다. 나머지 양을 먹히는 거야. 나머지 양 먹히는데 일단 먹히는 양이 3,021을 먹힌 거예요. 근데 얘랑 합쳐도 2810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먹히지 않고 남은 것들. 내 몸이 있으면 식물이 다 뜯어먹히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들이죠. 안 먹는 곳이 이제 나중에 죽어가지고 고사량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사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말해요. 죽은 시체의 양을 고사량이라고 불러줘요. 고사량. 중요한 건 호흡량과 고사량과 1차 소비자가 가져간 섭식량, 먹어치운 양을 섭식량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한다? 2810이 딱 나와야만 합니다. 끝자리만 맞춰도 7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10 딱 나오죠. 0이 딱 나오겠네요. 맞다. 라는 겁니다. 자, 1차 소비자에 넘어간 양 그러면 3021밖에 안 넘어가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가 쓴 양과 1차 소비자가 죽거나 1차 소비자가 배설물로 밑으로 땅으로 내려보낸 양이 651이고 먹힌 양, 2차 소비자에게 먹힌 양이 505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또 자기가 쓴 양과 또 죽은 양과 배설물의 양을 빼니까 128만 3차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소비자는 누가 먹지 않아. 최종 소비자라고 칠게요. 최종 소비자니까 섭식당하지 않고 지가 쓴 양과 죽은 양 합치니까 얼마 나옵니까? 128이 딱 나오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전부 다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고사량, 사체 배설물을 다 더하면 땅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땅에 들어간 양을 다 더하면 5,399가 땅으로 들어간 에너지의 양이 됩니다. 그걸 땅 속에 살고 있는 누가? 분해자라고 하는 생명체가 그것을 분해를 시켜서 모두 써먹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분해자가 자기가 이용해서 날려보내는 에너지가 얼마다? 5,399를 호흡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의 사체로 들어간 에너지가 땅 속에 쌓이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그걸 또 이용해서 다 호흡량으로 날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호흡으로 날려보내는 모든 양을 다 더한다면 얼마가 나와야 돼? 바로 2810이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처음 생산자가 흡수한 에너지의 양과 생태계가 소모한, 생태계가 다 호흡으로 날려먹은, 열에너지를 날려먹은 에너지 양이 어때야 한다? 모두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오겠죠? 빈칸 뻥 뚫어놓고 이거 양이 얼마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겠죠? 자, 에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태양에너지가 생산자에게 공급이 되면 전부 다 열에너지 형태로 다 날아가 버리죠.
열 에너지로 날아간 그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못 모아요. 자, 쌤이 지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 방출한 열 에너지를 또 모아가지고 또 이걸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는 다 소비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활동하기 위해서 또 뭘 먹어야 돼?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에너지가, 잘 들어,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순환된다면 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 뭔 소리냐? 내가 뿜어낸 에너지를, 이거 어디가? 모아가지고 다시 내 몸속에 집어넣어. 또 에너지 내뿜어. 오케이.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밥을 먹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린 에너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는 순환되는 거야? 흐르는 거야? 흐른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 밑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첫 번째,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밑줄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빛에너지가 최초의 생태계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무슨 형태로 들어온다? 빛에너지로 들어오는데 그걸 생산자가 무슨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거야. 화학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포도당이라는 물질 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한 거니까 화학 에너지를 저장해 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되고 있죠. 지가 쓰는 양이 있으니까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지가 쓰는 양하고 지가 배설물로 버린 양과 자기의 사체량을 다 빼니까 나머지 양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효율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의 양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으로 구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 겁니다. 이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생산자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전 영양 단계. 생산자 입장에서는 전 영양 단계를 그냥 태양으로 보는 거야. 자, 태양으로 봅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건 좀 태양 좀 그렇다. 생산자는 빼고 합시다. 생산자는 따로 구하지 않을 텐데. 에너지 효율. 생산자 빼고 1차부터 합시다. 생산자의 전 영양 단계는 태양이라서 1차부터 할게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고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3차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 자,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1차 입장에서 전 영양 단계 예죠. 생산자입니다. 전 영양 단계 에너지양 2810이고요. 현 영양 단계 에너지양은 3021이죠. 3021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2810 중에서 3021만 끌어온 거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효율이 나오겠죠? 구해줄게요. 그러면은 302100 나누기 2810을 하게 되면은 14.51 나옵니다. 51 14.51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돼요. 자, 2차 소비자도 해볼게요. 2차 소비자는
전 영양 단계가 3021이죠. 3021 중에서 제가 갖고 온 게 얼마야? 505점. 자, 예상해보자.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보다 에너지 효율이 어떨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낮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구해볼게요.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해보자. 505 빵빵 나누기 3021. 여기까지 마십시오. 16.71 나옵니다. 높아요.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3,000, 500, 128 점점 줄어드네. 나도 왔어요 이번에. 똑같은 게 또 왔는데? 뭐지? 지금 이게 폭탄인가요? 탄소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왠지 에너지 효율도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 효율을 구해보면 효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자기가 건네받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지만 그것을 효율로 따져보면 좀 더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 볼게요. 3차 소비자 입장에서 505 중에서 제가 가져온 게 얼마야? 128을 갖고 오죠. 계산해보면 훨씬 많이 높아질 것 같네요. 128 땡땡 나누기 505 와 25%예요. 무려 25.34%나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한 게 뭐야? 에너지 효율이죠. 에너지 효율을 구한 거야.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흘러갈 때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점점 증가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방금 봤던 에너지야 2810에서 점점 줄어들었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맞나요? 인정? 이렇게 많았던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걸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지잖아.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하면은, 에너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니까 피라미드 형태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또 뭐가 피라미드 형태냐면은 생물량, 개체수, 거의 같은 개념인데 개체수 먼저 볼게요. 생산자가 많아, 1차 소비자가 많아, 개체수가. 생산자가 훨씬 많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봤을 때 2차 소비자보다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식으로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토끼가 10마리 있는데 사자가 100마리 있어. 이런 생태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아래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많고 상위 영양 단계 개체수는 적어야 정상입니다.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잘 들어. 이제 생물량이 뭐냐면 여기 있는 생산자를 다 모아. 개체수가 많으니까 많겠죠. 개체수가 많으니까 이만큼 모은 다음에 얘네들한테서 수분을 다 증발시켜. 그래서 질량을 재요. 그게 생물량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람수. 질량을 그냥 재는 게 아니라 물의 양을 다 날려보내고 나서 질량을 재는 게 생물량이야. 개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많습니다. 상위 영양 단계의 인놈들을 모아. 이리 와봐. 몇 마리 모았어? 너희들 수분을 다 증발시켜. 좀 잔인하죠? 그 다음에 질량을 잽니다. 그게 생물량이야. 당연히 개체수가 적으니까 생물량도 작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면 생물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므로 에너지든 생물량이든 개체수든 전부 다 무슨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피라미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 바로 방금 배웠던 에너지 효율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번째, 1, 2, 3번,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에너지 효율을 집어넣고 에너지 효율을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죠.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딴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무슨 그래프를 보인다?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피라미드를 여기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역피라미드를 문제를 내기 위해서 배워요. 네, 다 피라미드인 줄 알았지? 아니야, 역피라미드도 있다. 문제 맞춰봐. 효율이. 에너지 효율은 거꾸로 돼 있었는데요. 이걸 알아맞히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생태 피라미드까지의 내용입니다. 3번까지. 많이 했네요. 기지개 한번 볼까요? 꺼줄까요? 아니면 고정해줄까요? 너한테 와. 그냥. 어느 사람도 있거든. 너는 괜찮아? 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은 생태계 평형입니다. 자, 잘 봐. 이제 선생님이 생태계, 두 개의 생태계를 준비해요. 왼쪽 생태계와 오른쪽 생태계를 준비한 다음에 두 생태계에다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뭔 짓을 하냐면 모든 메뚜기를 내가 다 잡아먹어. 내가. 메뚜기다! 잡아먹었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먹을 게 있냐? 없어요. 개구리 다 죽어요. 개구리 다 죽으면요. 뱀이 먹을 게 있냐? 뱀이 풀 뜯어 먹을 순 없잖아. 그치? 뱀도 다 죽어요. 그럼 풀이 엄청 무성하겠죠? 풀들 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풀도 다 죽어요. 나중에. 이 생태계는 없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태계가 평형이 깨져가지고 뭐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자, 쌤이 똑같은 오른쪽 생태계에도 똑같은 짓을 할게요. 네, 지금부터 내가 메뚜기를 너무 좋아해서 메뚜기를 다 잡아. 다 죽었어. 나 이제 멸종되겠지? 다 죽겠지? 이제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사라져도요. 들쥐는 뭘 먹어요? 메뚜기만 먹는 게 아니죠. 풀을 먹기도 하죠. 들쥐 살아남네요. 개구리가 문제인데 개구리도 메뚜기를 먹고 살지만 개구리는 그래. 화살표가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네요. 여기서는. 개구리 죽었다 칩시다. 개구리가 없어졌다 칩시다. 개구리가 없어지면요. 매가 죽나요? 매 먹을 거 많네요. 그치? 올빼미 죽나요? 먹을 거 많네요. 그죠?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다 멸종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도 생태계가 무너지지는 않아. 완전 멸종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누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냐는 거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왼쪽은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고요. 오른쪽은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죠. 어느 생태계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다? 복잡한 거.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법으로 왼쪽 생태계와 오른쪽 생태계 중에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 곳은 어디다? 오른쪽이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생태계가 되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왼쪽 생태계와 오른쪽 생태계 중에서 어디가 더 종이 많아요? 오른쪽이 종이 더 많죠. 또 다른 표현법으로 왼쪽은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오른쪽은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태계이며 생태계 평형도 잘 깨지지 않게 되겠네요. 그쵸? 종 다양성이 크다.
이겁니다. 종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용어 정리만 잘 하면 돼요. 용어, 생태계 평형, 종 다양성 이런 용어들과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용어가 다르게 툭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돼. 모든 용어를 다 익혀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태계 평형을 하나 깨봅시다. 쌤이 생산자 1차, 2차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량을 늘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먹었던 메뚜기를 다 토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풀어놔. 말도 안 되는 아무튼 1차 소비자 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먹어치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산자의 양이 감소됩니다. 반면에 1차 소비자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먹고 사는 2차 소비자의 양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 단계, 2단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감소되니까 1차 소비자가 이제 먹을 게 없어졌어. 먹을 게 사라지니까 1차 소비자의 양도 감소가 됩니다. 1차 소비자 감소되니까 2차 소비자도 함께 감소가 됩니다. 1차가 감소가 되니까 다시 생산자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 처음과 마지막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하나의 소비자 또는 하나의 생산자 등등 하나의 구성 요소를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이더라도 자연은 뭘 할 수 있다?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인간이 아주 일부 개입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많이 개입하면 깨져버려요. 평형이 완전 깨져버립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하지만 스스로 생태계 평형은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다음 장 봐봐. 자,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 200만 % 출제가 됩니다. 몇 퍼센트? 100만 %. 정확히 들었네요. 200만 %. 꼭 나온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분석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1905년에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곳에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늑대가 사슴을 맨날 잡아먹는 장면을 사람들이 징그러! 그죠?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좀 잡아 죽여야겠다. 그죠?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게 됩니다. 목적은 뭐야?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늑대 사냥을 허용하기 이전에 잘 봐. 이전에 사슴 개체수 여기 있죠. 보이나요? 늑대 개체수 여기 있죠. 아니다. 사슴 개체수가 어디 있어? 이건가? 아, 이 늑대가 이거군요. 쏘리. 늑대가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사슴이 빨간색이죠. 사슴 맞네요. 사슴입니다. 늑대가 더 많았네요. 늑대가 많고 사슴은 적었네요. 그다음에 초원 생산량이라는 건 풀들을 말해. 풀들. 초원 생산량은 6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상태가 이러했다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슴이 너무 늑대 때문에 못 살아. 늑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늑대를 사냥을 허용한 거야. 당연히 늑대 개체수는 쭉 빠지겠죠. 늑대 사냥을 허용했으니까 늑대 개체수가 쭉 빠지니까 사슴은 살판 난 거야. 그지? 사슴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보이나요? 사람들은 성공이야! 이랬어요. 성공이야! 이랬어요. 성공했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초원 생산량이 쭉쭉쭉쭉쭉 빠집니다. 풀이 사라집니다. 풀이.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사슴들도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서 맨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와요? 처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으로 사슴들이 개체수가 쭉 떨어집니다. 늑대는요. 빌빌 거리고 있죠.
늑대도 당연히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고 있으니까 늑대 개체수 증가를 많이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초원 생산량 회복을 못하고 있죠. 처음 상태를 A라고 하고 인간이 개입한 마지막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살기 좋은 환경 같아요? A입니다. B는 풀도 없어, 사슴도 없어, 늑대도 없네. 다들 없어, 그치? 뭐 한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순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은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야?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한다. 파괴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인간이 개입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생태계는 어떻게 다시 복구할까? 방금 봤던 그래프에서 아이디어를 내볼까? 이거 지금 생태계 완전 파괴됐죠? 인간 때문에 파괴됐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 늑대 사냥 허용을 하면 안 되죠? 늑대는 그냥 풀어놔야 됩니다. 늑대는 사냥하면 안 돼. 다시 처음 상태처럼 늑대 사냥을 허용하지 말고요. 늑대는 잡으면 안 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풀을 좀 심어주는, 그죠? 자연을 좀 복원시켜주는, 산림을 좀 확대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면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사슴 개체수 늘어나고 늑대도 늘어나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파괴되었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나온 건 바로 그 내용이야. 짜자자자자.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 보자. 뭐 딱 그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인간 때문에 이런 파괴가 일어납니다. 정리해보면 인간 때문에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엄청 자르면은 숲의 생태계 파괴되고 산림의 토양도 쉽게 침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나무가 부족하면 거기 사는 생명체들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사라지면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땅을 꽉 잡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면 뿌리도 없어지는 거니까 토양이 그대로 비가 오면은 토양이 그대로 유실됩니다. 산사태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산사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토양이 침식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숲을 파괴해서 경작지를 만듭니다. 그럼 생물이 살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알겠어. 생태계가 단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개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밭 또는 논 하나의 생태계만 거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논에는 무슨 생물만 살 수 있어? 논에 멧돼지 살고 논에 곰 살고 이러진 않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단순해진다. 생태계가 너무 단순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작지를 만들면 생태계가 너무 단순해지니까 거기 살 수 있는 생명체들도 생물의 종도 되게 적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보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들 때문에 첫 번째, 건물을 많이 세우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된대요. 공기순환. 봐봐, 빌딩을 엄청 세웠어. 바람이 불다 빌딩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 안을 제대로 바람이 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가 세워지면은 도시에서 내뿜는 열 있죠. 도시에서 내뿜는 열들이 여기 주변에 쫙 이렇게 열이 있어요.
열이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공기 순환도 잘 안 됩니다.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열들이 분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펼쳐 있는, 예를 들어 여기 이 지역에 바깥 지역의 평균 기온이 10도씨인데 이 도시 지역 주변의 평균 기온은 18도씨야. 이게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모든 것들이 여기서만 막 돌아. 밖에 못 나가.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만 온도가 다른 현상을 체크, 열섬 현상이라. 열섬 현상. 어떤 섬 지역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 지역만 다른 다른 온도를 가진 것을 열섬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열섬 현상이 발생되면은 여기서만 또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만 온도가 달라집니다. 열섬 현상이라 그래요. 오염물질이 쌓이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 건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환경오염, 인간 때문에 생활하수, 축산폐수 이런 환경오염물질들 때문에 산성물질, 중금속물질 같은 것들이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활하수, 축산폐수 다 물이죠. 물 종류들. 이런 물 종류니까 다 바닷속 또는 강물 속에 가서 수생생물들, 수중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겠네요. 뭐 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이 도시에 집중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되고 있죠. 이거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제 많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기후가 변화되어서 생물이 서식지도 변하거나 파괴될 수 있고요. 어떤 종들은 멸종되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파괴했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뭐 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기 마지막에 정리된 건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잘 모르는 것만 얘기를 하면요. 서식지, 훼손된 서식지를 다시 복원시키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거 지정을 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은 걸 하는 거,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멸종 위기 처한 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숲이 있었는데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원활한 어떤 교통을 위해서 가운데를 고속도로를 낸 거야. 숲이 절단되죠. 숲이 나눠져. 숲이 양쪽으로 나눠지잖아. 여기 살던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뭉 가다 보면 막 노루 쾅 치고 로드킬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연결하는 뭘 짓는다? 생태 통로를 지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기보다 조금 약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거야.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막 터널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위에 막 엄청나게 많은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심어져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이게 생태 통로. 왼쪽과 오른쪽 숲을 연결해주는 생태 통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도시, 아까 열섬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며요. 옥상에 정원을 꾸미면 나름 숲이죠. 나름 숲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약간은 해소될 수 있고요. 우리 도시를 지을 때 또는 어떤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옛날 아파트는 닭장처럼 땅땅땅땅땅땅 졌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넓을 뿐더러 가운데는 녹지를 항상 꼭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좀 널찍널찍하고 좀 안에 들어가면 되게 예쁜 어떤 조경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통해야 공기가 순환이 되고 열섬 현상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람길.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인공적으로. 자, 일단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정리가 했어요.